여러분은 정기 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나요?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검진이 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상당수의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보다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거 없는 불안과 불필요한 치료, 그리고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68%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젊은 층에게 유익할 수 있는 일부 검사가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이제는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상식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로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법, 즉 진정한 건강과 행복에 투자하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노후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로서 단순한 정보가 아닌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한 편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난 주말 저는 83세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기검진 결과 일부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권유받게 되었죠. 하지만 곧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 검사들이 아버지의 연령대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정말 필요한 건가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들의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검사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오며 그 결과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치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특히나 70세가 넘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의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사실 모든 연령층을 하나의 기준으로 엮어 설계된 제도입니다. 40대의 생리적 기준과 80대의 그것이 같을 리 없는데도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부모님 세대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고수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착각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시점입니다. 제 친구 박기훈 선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76세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6개월 동안 반복되는 검사와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종진을 받았지만 그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이처럼 필요 이상의 검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떤 검진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검진은 단호히 피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받는 이 검진들이 다 때론 몸과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가 진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나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되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 72세 되신 이모님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은 건강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종합검진을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모범적인 환자라 불릴 만큼 성실하게 모든 절차를 따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받은 혈액 검사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추가적인 검사를 권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곧장 여러 병원을 오가며 각종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검사 부위에 감염이 생겼습니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으셨지만 그 항생제는 이모님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장애가 찾아왔고 무려 6개월 이상 소화 문제로 고통을 겪으셔야 했죠. 검사 때문에 아프게 됐다는 이모님의 말이 얼마나 씁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처럼 불필요하게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를 과잉진단, 과잉치료라고 부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신체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생리변화이며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여전히 젊은 성인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무리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더라도 7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다소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정상 범위라는 이름 아래 그들을 병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둘째, 검사 그 자체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장천공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있고 실제로 80대 고령자는 40대보다 그 위험이 4배나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노년의 몸에는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약물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스타틴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심 없이 복용을 시작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육통이 생기기 시작했고 간단한 움직임조차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연령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약을 끊고 나서야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추가로 받게 되는 정밀검사, 약물, 병원 방문 횟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을 동반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1년 동안 계획했던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비로 쓰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챙기려 했던 일이 오히려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앗아간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 바로 심리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 조금이라도 수치가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병이 있을까 걱정하는 그 긴장감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갉아먹고 실제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사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불안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무겁고 지독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검사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검사만을 선별해받고 나에게 맞는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며 회복입니다.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노후 건강 관리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알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0가지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직접 측정해드리고 기록합니다. 처음엔 그저 귀찮게 느껴졌던 이 작은 습관이 지금은 하루를 여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죠. 아버지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혈압부터 재고 나면 오늘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와. 하루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신체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하면 약 없이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웃 김 할아버지는 75세의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잠도 자르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사실 당뇨 진단이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은 계기가 됐지.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이라면 골다공증의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그로 인해 장기적인 침상 생활이나 생명 위협까지 이어질 수 있죠. 제 어머니는 67세에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셨고 그 후로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지금 78세가 되신 어머니는 여전히 똑바로 걷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십니다. 꾸준함이 건강의 기둥이 되어준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청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각기관이 점차 둔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고립감과 우울증,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삼촌도 청력이 떨어졌지만 처음에는 보청기 착용을 꺼리셨습니다. 괜찮아, 아직 틀려. 괜히 거추장스럽게 뭐 그걸 껴.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에도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결국 보청기를 착용한 뒤 삼촌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고 잃었던 말수가 하나 둘 되살아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울증 성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여겨져 종종 방치되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밤마다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고 의욕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가족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우울증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빛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처음엔 내가 우울증이라는 상상 못했어. 그냥 인줄 근데 치료받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을 입더라.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질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 후반전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란 점입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이 핵심적인 검사들만큼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결코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몸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8세의 박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젠 받지 않아. 내 몸이 뭘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 이처럼 나이 들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혜 아닐까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까운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가운데 누군가가 특정한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그 질환에 대한 검사는 단순히 정기검증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만 봐도 가족 중에 대장암을 겪으신 분이 있어서 저는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반면 다른 종류의 암검진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거든요. 오히려 내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현명하게 쓰는 길이라는 것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생활 습관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담배를 피워왔다면 폐 관련 검진을 빼놓아서는 안 되죠. 또 야외 활동을 자주 하며 햇볕을 많이 쬐는 삶을 살았다면 피부암에 대한 검사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몫으로 일하셨어요. 먼지 많은 환경에서 폐를 오랫동안 사용하셨기에 지금도 꾸준히 폐기능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어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함께 따라와야 하죠. 70대 친구 어머님은 관절형 약을 오랜 시간 드시고 계신데 그 때문에 6개월마다 빠짐없이 간 기능 검사를 받고 계세요.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약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겠죠.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료진과의 신뢰 있는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꼭 미리 질문 목록을 준비합니다.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검사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 검사를 건너뛰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더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나누려 하시니까요. 건강검진만큼 중요한 건 그 결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기억하느냐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 수첩을 따로 만들어 그 안에 모든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물, 특이사항 등 꼼꼼히 적어두고 있어요. 병원에서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일상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소한 반복이 때론 의사의 처방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의 건강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 이웃인 정 할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92이라는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나 돌며 걷는 분이세요.
가뭄이 오든 단풍이 오든 빠짐없이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생활화한 이후로는 병원 문도 잘 넘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운동, 특히 나이 들수록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죠. 물이나 관절의 묵돈이 어렵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도 좋은 대안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73세의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물속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신에게 맞는 방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꾸준하고 안전한 길 아닐까요? 처음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통증이 언제 얼마나 심하게 밀려올지 몰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요. 조금씩 용기를 내어 몸을 움직이다 보니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체조는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단백질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기처럼 질긴 음식을 씹기 힘들어하셔서 저는 두부, 계란,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들을 식단에 꼭 포함시키려 애쓰고 있어요. 또 콩처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도 자주 활용합니다.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죠. 이제는 고기를 특별히 찾지 않으셔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다는 감각조차 흐릿해져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성가시다고 하셨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드시게 되었고 덕분에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변비도 많이 줄었어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크더라고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수면의 역할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분들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시는데 안정적인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십니다.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저녁 습관이 보약보다 낫다니까. 어머니의 이 말에는 오랜 불면과 쌓인 시간,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긴다 해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의 병은 곧 몸에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의 동네 노인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준비하며 삶의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서로 배워가며 즐거움을 나누는 게 참 좋아.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청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70대 이후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병을 피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제가 얼마 전 방문한 한 실버타운의 웰니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곳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참가자들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기분, 에너지 상태, 통증 유무, 전날 밤의 수면질 등을 간단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게 했다고요. 그 덕분에 스스로의 몸 상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을 부모님께도 시도해 봤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무슨 학생도 아닌데 일기는 무슨 일기냐고 웃으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먼저 펜을 드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 날이 보통 어떤 날인지 알겠더라고. 커피 마신 날이 문제였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생활 패턴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자 아버지도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나 자신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노년기에는 하지만 지속적인 실천들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최적 동작이든 일이든 한 줄이든 말이죠.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카페인 음료를 마신 날엔 어김없이 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불편한 밤을 여러 번 겪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이런 섬세한 자각 하나하나가 값비싼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된 거죠.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간할 수 없어요.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76세의 나이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우셨다더군요. 5분도 너무 길었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녀서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하루에 20분씩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면 몸도 따라 안정돼.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갔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은 그는 이제 마음의 평정으로 몸의 안정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위험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낙상을 막기 위해 집안을 꼼꼼히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 독감, 폐렴, 대상포진 같은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백신 접종, 그리고 치아와 잇몸 건강을 챙기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노년기의 삶을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희 집도 부모님을 위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했어요. 조명도 부드럽고 밝은 색으로 바꾸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이제는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삶의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단지 숨 쉬며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셨습니다. 73세의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일은 어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반응해줄 때 정말 기뻐. 나도 아직 누군가 존재 느낄 수 있어.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못할 보람과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활동 하나가 어떤 건강보조제보다 더 큰 힘을 주는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 속 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건강검진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 친구 선생님 이야기,
대표적인 어느 대장암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대장 절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윤 선생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고민한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남은 시간을 병원대에서 보내고 긴 회복 기간을 감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분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병세를 잘 관리하며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완성해낸 것이죠. 결국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일들을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걸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내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고 오랜 친구와 커피 한잔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 속에는 삶을 향한 애정과 건강의 진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검진표 속의 숫자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의 집합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웃을 수 있는 힘, 가족과 함께 식탁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쁨,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따뜻함, 이 모두가 진정한 건강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큰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 새들의 지저귀임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소리야.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법이지. 그렇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종종 큰 것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검진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내일의 삶 속에서 건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고, 걷기를 할 때 발길 밑에 땅을 느끼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빛을 보며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남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알았어, 내 아들아. 우리도 너에게 그렇게 바라고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속에도 무수한 기쁨과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